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당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서 집권당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도 상실된 상황이고, 자, 여러 가지 지금 정쟁이 반복되는 아주 비상사태인데요. 오늘 특별히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비상시국에 대한 진단, 또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여기 광화문 스튜디오는 오늘 처음 나와봤어요. 옮겼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래 지난 YTN 할 때 자주 같이 해가지고 익숙하긴 한데, 저는 진짜 이렇게 어쩌면 좀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잖아요. 또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지금 개혁신당에 계시고 또 민주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모셨는데, 가장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윤한 두 분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홀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 면담하는 그 모습.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했다고요? 예. 준비를 많이 해서 철저하게 홀대했죠. 그러니까 많이 해서 철저하게 의도된 홀대라. 그렇죠. 예. 아하. 이게 사실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갔을 때 바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돌아왔을 때도 느꼈을 거고. 사실은 가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겠죠. 네. 왜냐하면 테이블 문제를 월요일 날 면담 전인 그 전주 금요일 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탁이냐 직사각형이냐 그 테이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알고 갔을 테니까.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아닌 직사각형에 뭐 그러다 보면 좌석 배치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은 했을 텐데 일부 못한 점도 있었겠죠. 네. 면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20분을 세워놨느냐 50분을 세워놨느냐 지금 논란이 있던데 24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합쳐서 뭐 5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래 세워놨잖아요. 네. 그리고 압권이 그거죠. 콜라 한 잔 먹이고 이제 나 저녁 약속 있어. 그리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불러서 저녁 장소에 부른 거 그건 정말 압권이죠. 정말 좀 그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도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대통령실하고 계속 싸우는 모양새거든요. 뭐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헤어질 결심까지 한 거는 아닌 것 아직은 같아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특히 영부인의 과거에 벌어졌던 일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이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이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네. 그거는 수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특별검사가 이슈인데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뭐 허튼 짓 못하게 일부 견제 기능을 약간 강화하자. 미래적으로. 그렇죠. 네. 특별감찰관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얘기인데
정말로 문제의 핵심 특별 검사를 꺼내들기에는 그건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얘기니까. 특검하고 특감 이 네. 말 한자 차이인데 크긴 크네요. 아, 그렇죠. 특검이 아닌 특감이네요. 그러니까 특검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특감 얘기를 꺼낸 건데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 선에서 킬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네. 대표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성정이나 성향상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까? 아니면 건너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 간의 문제라면 네. 뭐 화해 모드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두 사람만 딱 따졌을 두 때. 사람만 관여된 문제라면 예. 이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걸려 있네요. 정말 뭐랄까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안 풀릴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네.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릴 수가 없다. 네,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당 대표 내려오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여당 대표가 물론 그 지위나 어떤 권한에서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네. 대통령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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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뭐 대통령하고 싸워서 맞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당연히 국정운영 책임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법은 이제 그 심장부에 비수를 탁 꽂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죠. 특검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먼저 그 빼느냐 칼을. 그래서 뭐 조국 대표 어제 응원한다 한동훈 대표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용기를 갖고 이렇게 가할 수 있냐 없냐. 근데 그게 용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무모한 걸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직 결단은 못 못한 것 내고 같은데. 있다. 네. 아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을까? 그렇죠. 같은데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 당장은 그 말씀이시네요. 두 사람의 성향을 봐서도 알 수 없다. 또 세력도 걸려 있으니까 또 어떤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더 어렵다. 더 이런 말씀도. 어렵죠. 네. 자, 이쯤 주제를 좀 바꿔보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이걸 질문 드리려고 모신 건 아닌데 오늘 뉴스토마토 저희가 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관련된 또 보도가 좀 있는데 단독 보도도 저는 있습니다. 목요일을 피해서 금요일로 잡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목요일 날 보도 봐야 되니까. 원래 목요일 날 6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 주는 변칙적으로 금요일 날 또 그래서 올라오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또 같은 또 당에 계시니까 뭐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보도 주된 내용은 좀 이따가 박형관 기자 다시 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이 게이트 관련해서 좀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원래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를 2021년 5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맞아요. 전후 사정이 그러니까 안 그런 맞아.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따져보면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해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네. 있었는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원팀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물론 제가 보기엔 김종인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한 얘기하고 조금 안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증언, 명태균 얘기라든지 강혜경 씨 얘기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도 뭐 해명을 하고 있지만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 당무 개입까지 이런 게 지금 입증됐다고 아니면 성립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는 입증됐고요. 정치적으로 됐고. 예. 아. 법률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예컨대 보는 게 정치 맞고. 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선거법 위반 상황은 아직 모르겠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저 정도면 틀림없이 공천 개입했어 라고 할 수준은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왔고 법률적으로 이게 사법 처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증거냐. 네. 근데 특히 정당의 공천 개입은요 관여되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천을 받는 당사자 하고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 당 그리고 대표. 당대표 다죠. 그 정도예요. 더 이상 개입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게 글쎄 사무총장이 좀 알지. 알기만 알죠. 알긴 뭐 모를 수는 없죠. 사무총장은 감을 잡죠.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공천 개입이 알려진 것도 공천 개입에 관여가 됐던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은 강혜경 씨의 이제 맞습니다. 제보로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다리를 건넌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녹취 파일 등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입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 관계자, 그 서너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술 할 리가 있나요? 다 아니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만이 이게 법률 위반이 돼서 처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입증이 법률적 입증이 끝난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참 좀 이준석 대표 이 의원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준석 의원은 좀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차라리 천하람 의원하고 좀 비교되는 게 천하람 의원은 그 칠불사 사진 공개 이후에 사실은 저희 인터뷰도 예정됐는데 취소를 하고 거의 국감 말고는 다른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네. 당대표직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위치입니다. 있었죠. 예,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명태균 씨하고 조금 인연도 있었고 이래저래 본인이 관여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틀림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하신. 원래는 사실 언론 대응이라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좀 많이 대응한다 이 말씀으로 좀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대응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게 곧 밝혀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많이 좀 보여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박형관 기자하고 다시 좀 더 해야 되니까요. 그러세요. 예. 박 기자하고 왔어요. 박형관 기자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고 보호한다고 보십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것 같냐고 예. 묻길래 제가 진짜 사랑하나 보죠. 아, 그랬는데 그게 사랑인가요? 예. 아니, 삐뚤어진 사랑이지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냥 사인 간의 부부지간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하. 그 믿어주고 다 편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고 공직의 최고봉인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잘못 방향을 설정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네. 딴 거보다도 국가 시스템, 뭐 이번에 보면 국가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중간에 태도가 바뀔까?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국정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아직 반환점을 돌지 못했습니다. 아직 2년 반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11월 11일 돼야 반환점이고 그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받으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이 다 설명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요.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진짜. 혹시 이거는.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의 이른바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1심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단 네. 말이에요. 1심, 2심 다. 그러니까 즉 관여자가 공범도
구속될 일은 실형을 선고받을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포가 집행유예를 받았기 네. 때문에. 그러면 불구속 기소돼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집행유예 받는 게 몰라 본인은 기분은 나쁘겠지. 하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그 얘기할 예. 건 없죠. 법조인 저희도 예, 봤을 예. 때는 오히려 조금을 내주고 모든 걸 취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불구속 기소되고 집행유예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상당 부분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국정 운영하는데도 사실 예.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그 불기소장이 얼마나 참 이게 안 읽혀지는 불기소장이고 그 쓰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요. 안 나갔겠어요. 글이 이게 쓰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사실 도대체. 또 의원님 또 검사 출신이기라 더 저도 군 검사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기소장 불기소장에 모든 게 그러니까요. 담겨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안 써지면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며칠 후에 그런 상황이고 네. 상황이 이렇게 확 안 좋아지면 자기 편한테라도 잘해줘야지. 네. 그렇잖아요. 또 한동훈 대표랑 이런 상황이 또 되고. 그리고 한동훈 야 당대표 필요 없어. 원내대표하고 일하면 돼. 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합리적인 판단이 과연 되는 상황인가. 아. 그리고 상황 인식이 매우 부정확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 특히 여당 안에서도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사실 절반 정도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입지를 계속 잘라내고 아.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남겠어요. 네. 진짜 발 밑에 남은 땅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좁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네. 그게. 결국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이 김건희 여사 또 명태균 뭐 등등 이게 지금 그냥 그래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좀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계속 박 전 이렇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초강수를 두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네.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 17년 예. 이제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특검했었죠 그때. 예. 그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불과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예, 예. 부담감도 있는 거고. 보수 지지자들이 그렇죠. 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아니 집권만 하면 탄핵 당해. 우리가 집권하면 탄핵당해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이어 탄핵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예 집권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잘못한 건 맞는데 어쨌든 저쪽이 집권하면 임기를 못 채워. 이게 벌써 연속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예. 중간에 뭐 다른 소위 보수 정권이 있다가 또 뭐 하면 모르겠는데 연이은 탄핵에 대한 보수 부담감. 집권 2번 연속으로 예. 많이 탄핵이라면 그런 경우죠. 그걸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의원들 중에 약간 중간 지대에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연속 탄핵. 야,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 특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성장했고. 온 건데 네. 또 그 특검 때문에 본인의 위기 상황도 막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관계. 그러니까 이해가 박근혜 되네요.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실은. 그 엉망 잠깐 예. 사실은 정말 엉망이죠, 엉망이. 지금. 그때보다 좀 더 엉망으로 보입니까? 그때보다 훨씬 엉망이죠. 그때는 뭐 사실은 또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비춰 아니 그리고 대응이 한 박자씩 늦게 나왔지 예. 이렇게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예, 맞아요. 그 막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못 맞췄어. 그렇죠. 예. 한 박자 빨리 꺼냈으면 됐었어요. 그게 그 넘어갈 수 그러니까 네. 그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예 대응을 안 대응 하잖아요. 자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모시고 오늘은 조금 그 질문들 이준석 의원 질문들을 다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해결되면 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제 박형광 기자하고 박형희 많이 기자가 나누세요. 이제 곧 올 거니까요. 좀 자, 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또 국정농단 의혹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발로 뛰고 있는 기자, 자, 우리의 보석 같은 기자, 뉴스 인사이다 박형광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네. 잠깐 자게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단독이 지금 많고요. 좀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애청자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요즘 보도는 이준석 의원 특집 같습니다. 뭐 단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이 네.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나눈 얘기를 풀어서 낸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격 같은 기사여서 네. 사실 기자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음흠. 기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3일날 지난 10월 3일날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준석 의원하고 둘이 나눈 대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음흠. 이게 저희가 첫 보도가 9월 5일이었고 네. 두 번째 보도가 9월 19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보도가 된 뒤에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도 저를 만난 겁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께서는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얘기한 거를 왜 보도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맥주라는 게 뭐 좀 그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저희가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대화를 끝내고 맥주를 한 잔 하긴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대화 말하는 끝난 거는 후에 네. 맥주는 그냥 덤으로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준석 의원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말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예.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준석 의원이 좀 취재를 이제 협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약간 트릭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는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보도를 한 뒤에 네. 어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키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렇죠. 많은 사안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천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공천 받은 그 사람하고 맞습니다. 당대표, 공관위원장 세 네. 명 정도다. 이렇게 어쨌든 얘기하거든요. 공천장에는 당대표 도장이 찍힌 들어가거든요. 거거든요. 예, 무조건 그렇기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예. 이준석 의원을 찾아갔을 때 그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찾아갔던 겁니다. 아하.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준석 의원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보도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보도된 내용 중에 첫 번째 단독 보도가 일단 앙코르와트 방문 관련해서 그때 카카오톡 대화를 이준석 의원이 봤다. 그게 단독이었는데 네. 일단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7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9월 19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 네.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네. 이걸 폭로할 테니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 뭐 어떤 그런 공천 거래 논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현장에서 예. 사실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예.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다. 아 카카오톡도 있었고. 예, 그 예. 메시지 내용은 명태균 씨가 꿈자리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앙코르와트 그 대통령 대회 순방 공식 일정을 좀 바꾸라고 조언을 했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네. 정황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다. 네. 그것이 한 개가 아니라 6개, 7개 정도 된다. 맞네요. 예, 라고 예.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천하람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구미가 당겼다. 예, 그래서 이거 폭로를 하자라고 폭로를 했던 하자. 의견이었다. 예, 입장이었다. 그때 폭로를 하고자 했던 게 앙코르와트 카톡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왜 천하람 의원이 2, 3일 동안 칠불사를 찾아가서 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느냐에 네. 대한 어떤 의문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지금 말씀대로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게 터지고 나서 이준석 의원은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네. 지점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난 3일날 저에게 말했던 것과 그동안 방송이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 네. 너무나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많은- 10월 3일 날 만났을 때 했던 얘기하고. 네, 많은 부분이 충돌하죠. 그러니까 네. 단적인 예로 이준석 의원은 5월 9일날 처음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저희 보도만 보더라도 2021년 재보궐 선거 네. 당시에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명태균 씨와 논의를 네.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입니다. 네. 2021년. 예. 그러니까 2021년 5월 9일 날 처음 연락했다라는 거는 악의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충하는 충돌하는 본인이 말했던 거가 충돌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짓말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당해보라고 기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유, 그렇죠. 기사를 네. 내는 게 아니죠. 저희가 기사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네. 저희는 취재하는 동안에 이준석 의원께서 저희의 눈을 좀 돌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트릭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아니면 좀 우리 저기 나오고 있는데 야마를 바꾼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방향은 이 사태의 본질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질은 네. 여론조사라고 파악을 하고 여론조사인데, 있어요. 예.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네. 취재원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 저거네요. 경우는 예. 굉장히 드뭅니다. 예, 예.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저희도 많은 시간과 돈을 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준석 의원께서 저희가 다른 방향을 보게끔 하려고 했다. 네. 예, 그래서 여론조사 우리 그 조작 이게 더 중요한데 다른 거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시장 편에 서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시킬 때 요 기사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이준석 의원이 알려줬기 때문에 기사화 시킨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 사실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 인터뷰 과정이 나왔던 예, 거군요. 인터뷰 과정이고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이 공식 인터뷰는 아닌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 제가 감수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 기자를 만나는데 다 무조건 비밀로 지켜진다라는 건 네. 없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유의미하고 저희도 할 경우에는 보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논의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24일자 그 뉴스토마토 단독 그게 앙코르와트 카톡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이거를 사후적으로 짜맞춘 것이다라고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짜맞출 게 없죠. 예, 그게 이제 그 카톡 내용 관련해서 카톡 내용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서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그 앙코르와트 일정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그 알고 내용을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여줬다라는 네.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말을 덧붙이는 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행보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 주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명태균 씨를 지금 보호하는 또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명태균 씨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 네. 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약점 네. 잡힌 게 있느냐. 아. 네, 약점 잡힌 건 없다 그래요. 그런 질문을 네. 드려봤다는 거죠. 네, 없다 네. 그러면서도 어떤 피곤해질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떤 중대한 일을 좀 하면 안 되는 일을 같이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는 변호하는 입장이다라는 게 네. 우리 박형학 지금 생각이신데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고 명확해지면 보도를 할 겁니다. 또 보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도 하셨고요. 자, 기사에 나오고 있는 황종호 행정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황종호 행정관은 네. 저도 잘 아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동해 황사장이라고 알려진 네. 이 정권의 가장 비선 실세라고 알려진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아들이시고 아하.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저도 봤지만 1호차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타고 다니던 차를 항상 같이 타고 다녔던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연락을 취한다. 연락이 오는 거에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호 행정관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좀 대통령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설명인데. 네. 이건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네. 거죠? 그 이제 황정호 행정관께서 네. 명태균 씨를 굉장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리고 그 앞서에서는 명태균 씨가 황정호 행정관을 소위 말해서 좀 졸로 본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다. 그러다 보니까 예.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정호 행정관께서 대통령께 어떤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 전과가 있으신 분이고 그렇죠. 공직사범이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를 좀 끊어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황종호 이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명태균하고 관계가 끝났다라고 지금 되는 건데, 사실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운전 계속 옆에 있고 전화기까지 받으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네. 측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정도입니까? 네, 가족이라고. 왜냐하면 삼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 이모, 작은 어머니 뭐 이렇게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 명태균하고 끊으라고 해요. 뭐 그 이전에 사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의원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 제안을 했다. 이철규 의원 등등이 못 보게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황종호 행정관 때문에 그러게 된 것이다라고 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취재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본질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본질이다. 여론조사, 공천 개입 두 가지가 거기에 본질 집중을 아닙니까? 좀 할 겁니다. 자, 이번 기사 다시 좀 돌아가면요. 이번에 보도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입 정황입니다. 좀 놀랐는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김건희 여사가 그 김진태 강원지사 예비 후보죠 당시 네. 경선 기회를 줬다. 이건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보도인데 이게 이준석 네. 의원도 이 부분이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의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도.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말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됐었거든요. 지난 네. 지방선거 원래 때. 컷오프 됐었어요. 네, 컷오프 됐었는데 4월 14일 날 컷오프 됐고 네. 4월 15일 날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4월 18일 오전에 다시 이제 경선 네.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컷오프에서 살아난 맞습니다. 거죠. 그 사이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을 알려줬고 명태균 씨가 이제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네. 충성 맹세를 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집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려주자라는 어떤 관련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 그런 아하. 내용입니다. 충성맹세를 했다.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충성맹세 뭐 이게 충성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의도의 그런 내용인데 김진태 지금 지사 입장도 있을까요? 김진태 별말은 없어요 아직까지. 지사는 입장을 따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첫 보도했을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입장을 여쭤봤을 때도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단독 보도는 강원지사 관련해서 김진태 컷오프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내용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그게 단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당시 김진태 후보가 그 당시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입니다. 이광재한테 이길 수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다. 그래서 이게 컷오프 취소돼가 경선까지 간 겁니까? 황상무 후보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김진태 지사가 황상무 그 전 앵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지도가 있죠. 네.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왜 컷오프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에 법사위원이셨고 기억납니다.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가장 혼냈어요. 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에 담고 있었고 아. 그래서 컷오프 된 거다.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태 지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김 여사가 이제 선처 비슷한 걸 해줬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가장 혼을 냈어요. 맞습니다. 가장 사람 강하게 취급을 질타했습니다.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김진태보다는 어쩌면 황상무 씨가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깝잖아요. 그쪽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컷오프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총성맹세를 하니까 다시 경선으로 부활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자, 또 경남지사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유력 후보였던 사람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불출마한 배경에도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건 보도를 드렸던 건데 앞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를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갔고 윤석열 내외와 인사를 시켰고 그 뒤에 이제 윤한홍 의원 당시에 당내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여겨졌던 경남지사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을 내려앉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었고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오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이준석 의원이 지금 했던 내용들인데 또 오늘 보도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총 4개를 냈어요. 네. 4개를 냈는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겁니다.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네, 왜냐하면 당 대표 시절에 2022년 7월이면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됐던 처분을 받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와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주겠다라고 했던 이유를 좀 돌이켜 보자면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께서 원내대표셨고 네.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네. 판단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이 이거 어쩌면 타협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권성동 제거 관련해서.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당연히 거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부를 하셨다고 말했고 예, 저도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윤핵관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의원 사이는 가장 그래도 다른 윤핵관보다는 좋았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했다. 예, 하지만 와서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당무 개입 아닌가라고 그렇죠. 봅니다. 당무 개입이다 이것도. 자 마지막으로 그 6월 1일 날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 개입 확신한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박형관 기자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개입했다라는 걸 확신한다. 네. 99% 확신한다.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맞습니다. 당대표가. 예.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한 예. 통화 녹음이 꽤 있다. 아 본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10월 3일 날 만난 뒤에 그러면 이준석 의원께서 이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라 네. 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확실한 증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분명히 본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도 끌려다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예. 받으려고 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준석 의원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 어쩌면 또 이준석 의원하고 두 취재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 네, 저기서 저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네. 밝혔지만 굉장히 저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라고 그 네. 얘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 근데 제가 좀 이준석 의원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저도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당선되기를 바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응원했었고, 응원했었고 어떻게 보면 돕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의 이준석은 제가 알던 이준석은 아니에요. 아.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어떤 거짓말은 하진 않는다. 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준석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보도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하시니까요?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예.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론조사, 하고 있고. 여론 조작이냐 이게 어떻게 공천에 개입되냐 이거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핵심 여론조사다. 네, 그리고 왜 모든 여건에서 조용히 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대해서도 있느냐? 좀 의문이 풀릴 수 있는 왜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저희도 이때까지 장기간 엄청나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보도를 이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퍼즐을 맞추면 취재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퍼즐은 여론조사가 아닐까라고 박형관 기자님께서 조금 언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 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 정체성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나? 근데 기분 나쁘진 않죠. 뭐 제가 먼저 만든 예. 건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간신. 예. 정말 온통 우리나라의 간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독 보도도 간신들에 대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간신 서적, 간신 칼럼 네.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요즘 왜 읽히겠냐고. 간신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치가 어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몰려들어서 네. 그냥 일부는 타죽고 네. 일부는 어떤 성공하는 네.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욕망의 어떤 향양 같이 보여지니까 이런 세상의 세태라는 게 결국은 또 그냥 쇠파리 똥파리 불나방 다 꼬이는 말이죠. 저는 이런 악취로 그냥 느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우리 거예요. 간신간별 얘기를 들으면서 매주 금요일 날 하나씩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충신까지는 필요 없어도 간신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냥 정상적인 투명한 신 차라리 이 간신이 나라를 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싫어요. 여기서 두 종류가 제가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 때 네. 좀 이걸 정리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세력 판도가 네.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윤핵관과 아하. 현대판 외척 세력이 하고 있는 김건희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인 것 같다. 윤핵관 세력과 김건희 여사 세력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이게 예. 이제 중국의 2000년 역사가 황관과 외척의 그 혈전 아니었습니까? 네. 이걸로 수없이 많은 왕조가 소멸하고 나라가 절단나고 네. 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보니까 완전히 윤핵관은 신흥 황관 세력이고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드는 네. 외척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그 갈등이 표출이 되는 양상. 네. 이게 전체적인 세력 판도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뉴스 토마토 그 보도가 그러니까 단독 기사 오늘 이준석 의원하고 그 박형환 기자가 했던 내용들 취재했던 내용들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제 이제 명태균 씨가 꿈에서 뭐 저 윤핵관 그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끌어. 셋이 윤 대통령을 삶아먹는 꿈이다. 그럼, 예. 아니 뭐 윤 대통령이 수육입니까? 삶아먹게? 수육을 나 참 좋아하신다고. 네. 끔찍하네 이거. 예. 그런데 오늘 기사는 네.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맞습니다. 이걸 김 여사 쪽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은 여사 쪽은 윤핵관을 이제 그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불편하게 생각했던 불편하게 것 하는. 같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준석, 김종인 쪽으로 관심을 두었다가 네. 그거는 윤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네. 그 다음에 윤핵관을 견제하고자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이제 명태균 네. 씨 같은 이렇게 해서 이 기사에는 아크로비스타 세력이라고 표현이 돼 네. 있어요. 아크로비스타 세력. 그걸 외척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죠. 네. 여기에 드나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정치인 중에는 저기 그 박완수 경남지사도 나오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김 여사가 뭐 속된 말로 하면 나와바리 일종의 어떤 그 정말 지긋지긋한 윤핵관들을 저기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를 원했다. 그럼 왜 그렇겠냐? 그러니까요. 왜? 그 본이 핵심을 또 짚어주셔야 되니까요. 저는 의도? 검찰총장 청문회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감을 거의 벗었는데 예.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진태한테 당하고 네. 뭐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때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 내고 있었어. 그렇습니까? 그때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저기 저런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뭐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입니다. 윤 총장을 감히 치는 네. 이런 자들 응징하겠다고. 그때는 지금하고 거꾸로 된 세상이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의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후원금 내고 이명수 기자한테 속내를 털어놓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게 7시간 녹취록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김 여사는 이가 갈렸던 거야. 아. 저 윤핵관들에 대해서. 아하. 뭐 김진태가 어찌한다? 뭐 어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가 갈렸던 거다. 그래서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그 자리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랬던 이 구조가 이제 구조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을 본인은 잊은 것 같은데 김 여사가 이걸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일깨웠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끌어들이고 김종인 대표도 가까이 하라고 예, 김종인 대표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을 만나게 한 게 명태균이고 네.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하루는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바꿔주니까 김건희가 받더라. 네. 그러더니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 전체적으로 김건희는 개혁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서 저 수구 보수를 치자.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원래는 그러면 개혁 보수의 정통 member들을 제대로 검증된 인사들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너무 급해. 네.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까지는 이해가 가. 아하.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섞여. 아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체불명의 또 괴물이 되고 그런가 하면 윤핵관은 대통령을 장악해서 네.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교도보를 장악하고 이제 당을 황강 카르텔 당으로 만든 거지. 네. 황강 카르텔 당으로 만들어서 이준석을 제거하고. 그러네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지만 정진석 의원. 정지석 지금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권력이 전혀 상이한 집단이 이 톱니바퀴가 안 맞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삐걱삐걱 대 왔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삐걱댔었고 뭐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동훈 대표하고도 좀 갈등하는 한동훈 대표는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양새인 것 같네요 결국은. 근데 한동훈은 처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긴밀하고 밀착된 하다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당에 와서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해서 위험 수위까지 가고. 그래서 익십 같은 문자면서 익십이 나왔던 거죠. 이건 위험해. 이건 뭐야?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가고 완전히 윤핵관들은 따로 놀고. 네. 이 꼬라지를 본 거지 이제 한동훈은. 자 다시 또 윤핵관 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단독 중에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입장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얼핏 보도를 했던 게 뭐냐면 본래 컷오프 됐다가 강원지사에 컷오프 됐다가 충성맹세를 김건희 여사한테 한 다음에 다시 경선으로 부활해서 강원지사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의 출처가 이준석이라고 오늘 보도한 겁니다. 그렇죠. 네. 녹취록이- 이준석이 얘기해 준 거다. 예. 자, 이제쯤 되면 김진태 지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름만 나오면 다 쥐죽은도 조용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저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네. 의원은 사실은 뭐 김진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황상무가 나가면 지고 네. 김진태가 나가면 이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김진태 컷오프는 잘못됐다는 입장이에요. 아, 이준석 의원은 예, 당시 대표는 네. 예, 그래서 그저 천막 농성장까지 찾아가서 이불도 선물하고 네. 이렇게 자기는 김진태를 지지했는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어쩐 일인지 김진태는 안 된다고 초반부터 컷오프 시키면서 예. 5.18 망언을 이유로 들더라. 네. 그래서 이건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게 이제껏 입장이었죠, 사실. 네.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저기 명태균이 개입하고 그래서 김진태가 무슨 피트니스 클럽인지 네. 뭐
운동하는데 김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운동하는 대로 찾아갔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 뭐 무릎을 꿇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면 할 말은 뻔하죠. 네.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그거가 사실 크잖아요. 내가 가장 공격했습니다. 김진태. 가슴에 예. 대못을 박았다. 네. 이런 부분은 지난 일은 이제 잊어주시고. 네. 아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그렇죠. 이걸 남겨놓고 뻔뻔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혐오스럽겠어. 그러니까 먼저 풀 거는 풀자고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녹이려고 그냥 강아지가 왜 이렇게 주인 만나고 센 사람 만나면은 발랑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주잖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권력에 빌붙는 예. 개와 고양이의 수법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배를 쓰다듬어주면 되게 좋아해. 그런 식으로 발라당 자빠진겨 이게 발라당.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마음을 녹이고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네. 내가 좀 한번 바치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들들 볶아대는 거 아니야? 네. 풀어주라고. 해줘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는 뭐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야 이긴다는데 네. 그 들들 볶아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내가 왜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하필 김진태냐고 이렇게 했을 것 그렇지. 같은데요. 예. 근데 빨리 지금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결국은 전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이게 개입이라고 개입으로 봐야 되겠죠. 네. 강원지사, 또 경남지사도 지금 윤한홍 의원 이거 출마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또 막았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개입돼 있고 이 얘기를 누가 해줬냐 하면 네. 이준석 의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천 관련 아는 사람은 공천위원장하고 당 대표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의 허세라고 했던 게 네. 허세가 아니라 다 진짜라는 진실이라는 다 진짜라는 거를 거잖아요. 이번에 이건 이준석의 입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확인되고 크로스 있습니다. 체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하고 실상을 알고 보니까 더 끔찍해요 이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입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을 불신했고 입당하기 싫었다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거기 자꾸 입당하는 문제보다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 좀 이렇게 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데 거긴 당도 없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제 또 끼어들어 가지고 일단은 이준석 김종인부터 이렇게 엮어내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짜자고 조언을 했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또 그랬는데 마침 윤핵관이 강아지 마냥 쫓아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잘못이겠다고 살살 꼬시고 이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21년 7월 말에 입당을 하기로 한 건데 입당하다 보니까 윤핵관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드디어 우리가 장악했다. 네.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 네. 이준석 제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해 현실화가 된 거지. 네. 지방선거 끝나고.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좀 몇 장면 이 보도 내용은 아니지만 기억나는 게 대통령실에 그 행정관들 많은 그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이나 국회에서 갔던 사람이 많았었는데 또 일거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그 이후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 모든 국면이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핵관 측하고 김건희 여사 측하고 네. 다툼의 연속이었다. 그렇죠. 권력 장악 아니면 자리 장악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저희 보도도. 바로 이 점이 그 우리 한국 정당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나는데 네. 이 정당 구조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이게 하나의 인재를 양성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네. 하나의 어떤 정치적 엘리트를 선발하고 네. 그걸 통해서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이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 정당 활동이고 네. 우리 정치관계법이나 정당법에서는 이런 걸 민주적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절차나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영입해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간신들이 붙고 이렇게 해서 당 전체를 장악해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런 방식들은 우리의 정당 문화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퇴행적이고 폐륜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당원들이 이걸 또 인정해주고 그렇죠. 받아들였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이 역사가 짧고 항상 신생정당 같이 정치 공학을 하고 기획을 하는 이 정치 기술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의 아주 취약한 성. 거기서 나오는 폐단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부터가 불안정하고 탄생이요. 즉흥적이며 아하. 동시에 정치적이지 않은 집단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그게 지금 오늘날 국정 파탄으로 연결되는 네. 하나의 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예,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약점이다 이게. 이런 점에서 이건 단순히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참 가슴 정치의 아파요.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당정 관계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당정 분리를 하면서 이때 민주적 규칙을 성숙시켜 온 나라입니다. 네. 이게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가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식의 수직적인 통제 외척과 황간의 네. 어떤 왕조적 대립을 용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대통령제의 어떤 고질적 폐단이자 약점이다. 그렇죠. 그 총재였던 대통령이 그 당에서 벗어나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재가 네.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가급적이면 당무 개입하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그 역사에서 다시 반대로 복구되고 잘못되고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사르 시저가 네. 왜 브루터스한테 암살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폐륜이라 그러지만 브루터스는 할 말이 있어요. 네. 자기는 아버지 같은 그 시저를 왜 죽였냐고.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저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여태까지 로마의 공화정의 전통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 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네. 나는 시저보다 브루터스가 네. 더 로마의 공화정에 충실했다고 봐요. 지금 이런 게 뭐냐면 한동훈이 네. 브루터스가 돼가고 있어. 브루토스 너마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네. 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이 좀 이게 지금 한간 그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강? 한동훈 한간 외척 지금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관. 예. 한강으로 죄송합니다. 들리잖아. 예. 환관입니다. 약간 혀를 짧은 환관 소리를 제가 좀 좀 경상도 이렇게. 사투리가 있어서 환관 외척 그 싸움 오늘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단독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대통령실 특히 추경호 대표 막 싸우는 모습 이게 사실 맞느냐 싶기도 하고 추경호 대표는 또 대통령실 입장을 또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션을 받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 판도를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환관과 외척 싸움에서 한동훈이 다른 독자 세력화를 시도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사대부 세력이 됐어요. 예. 주로 환관과 외척과 사대부 이 삼파전이라고 네. 이게 중국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자임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인데 네. 이거는 헤어질 결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연말을 넘기면서 예. 이제 본격적인 분열의 이제 그 국면으로 간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특별감찰관 예. 문제도 예. 지금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은 에이 뭐 특별감찰관 그거 뭔데? 그 특감 물타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참 안타까운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뭡니까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약 1년 근무하고 쫓겨나왔는데 그 이석수 감찰관이 최순실의 미르케이 재단 여기 다 내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 씨를 사기죄로 잡아넣고 아, 다 했네요. 예.
그러면서 이 정권의 신기를 견드리다가 급기야 폭발한 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부터 폭발한 거거든. 아하. 근데 이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운용하기 나름이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 돼. 특검은 특검대로 그 트랙이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바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난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받아야 된다. 감찰관이 그거 했다고 해서 특검이 훼손된다? 이거는 지나친 기우다. 오히려 이걸 받아서 네. 한동훈과 윤핵관을 분리시켜야 된다. 차라리 예. 예, 이렇게 해야 특검 전국도 유리해진다. 예. 그리고 이런 특별감찰관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설령 특별감찰관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을 쓰는데 짝꿍이 있어. 네. 사이 좋아. 예. 근데 어느 날 책상에 중간에 금 하나 딱 꺼놓고 줄을 깎죠. 야 이제 서로 이거 넘어오지 마. 음. 이러면은 분쟁이 벌어지면 사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금인데 음흠. 이게 권력관계를 바꿔. 아. 특별감찰관 문제는 예. 윤 대통령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받아 지금. 안 된다.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떠들어주면 윤 대통령이 좋아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당도 얘기하잖아. 왜 이거 갖고 목숨 걸어? 더 이상 떠들지 마.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런 야당 지지자들 의견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진짜 겁나는 건 맞아. 특별감찰관 해야 돼. 이럴 때 윤 대통령이 겁을 그럴 수 있겠네요. 집어먹는 건데 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호와 이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의원들 의견 들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의원총회장이 네. 바로 분열의 시작이라고. 아. 이걸 왜 아무렇지도 않게 퉁치냐고. 이거 지금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그렇게 네. 거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친한 친윤계 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보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친한계 몇 퍼센트 분석해놨던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나라당 때 친이 친박 싸움 했던 거 기억나는데 치열했죠. 그때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세력이 다 확실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관망하는 쪽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네. 이런 부분은 그때와 유사할 수도 있죠.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네, 민주당 쪽 예. 야권 그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주 약했습니다. 예. 약한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저 당은 왜 있나? 아, 당 대표가 보통 6개월을 못 가고 맞아요. 허구한 날 싸움질에다가 그때는 한나라당이 뭔 짓을 해도 다 됐을 때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정권은 아마 민주당이 중세 암흑 시대와 그 정도였다? 같은 예.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속돼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큽니다.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은 네. 그때 내용하고는 의미가 다른 게 그땐 내용이 일어나도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예.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확연히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아하. 이 민감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트라우마, 네. 일종의 공포 심리가 정권 전반에 지금 확산되면서 11월에 장애 집회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의 이 지금 어떤 거사라고나 할까? 네. 그러면서 어떤 돌파하려는 데 돼 가지고 추경호 대표 쪽에서는 이거 엄청난 짐을 떠안은 거예요, 지금. 아. 거기에다가 이런 당론을 결정하는 게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의총에서 모아지지 않으면 자유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특검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이건 재앙이에요. 특검에도 당론이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까지 의원들이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통과된 거나 통과가 되는 거네요, 다름없는. 특검이. 예. 이러면은 재의결
때 뭐 200표가 아니라 첫 번째 투표에서 넘어가버리죠, 그냥. 아예 200표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안보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풍선 그 오물 풍선 삐라가 대통령실에 떨어졌다면서 그것도 와, 행사 중에.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좀 예전부터, 드려볼 것 같아요. 폴란드 대통령 와가지고 이제 군악대가 그러니까요. 뭐 의장 행사가 있는데 그 옆에 떨어졌어. 그 앞에 오물 풍선 삐라가 떨어졌는데 이게 북한이 의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드론 사태 연장선에서 보시니까 계속 그 치고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 연장선이고 네. 요즘 풍선이 용산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 떨어져가지고 저걸 죽고 있고 저 뭡니까 저게? 이게 지금 이런 게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게. 마리 앙뚜아네트, 안네트라고 앙뚜 안네트, 안네트.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이 이 보면은 옛날에 뭐 미국의 주구 괴뢰 정권 뭐 이런 식의 그 원색적인 공격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무언가 윤석열의 염장을 지르는 걸 결을 타고 들어오는. 어째 알고 저까지 보냅니까 저거를? 남측 언론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다 얘기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고. 예. 이런 면에서는 이게 문제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대파 표현도 너는 대파 가격은 몰라도 되지만 핵무기로 대파 당한다는 건 알아야 된다. 예, 그죠. 그것도 웃깁니다. 예. 웃기는 어떻게 얘기죠. 알고 웃기는 언론을 얘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예. 남쪽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정당의 논평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약이 오른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예. 미사일로 우리가 때려 부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예. 그리고 그걸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한기호 의원 발언이 나왔는데 야.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3차 대전이에요. 전쟁이 나는 거죠. 아니 한반도에 뭐 이러면 남북 간에 긴장 고조시키자는 거 아니냐. 어제 의원들은 그렇게 질타하던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 유럽 전쟁하고 한반도 전쟁이 엮인다는 얘기인데 같이 가니까. 이게 3차 대전 아니면 뭡니까? 이건 국제전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그 한반도에 갇혀 있는 긴장이라면은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한반도가 그걸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한반도 이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나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하고 엮인 제3의 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3차 대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고 그렇죠. 예. 걷잡을 수 없어.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전쟁이 통제가 아니, 안 될 것이다. 2차 대전이 그 세르비아 청년 한 명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사라예보에서 쏜 총 한 방으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유증기가 꽉 차 있을 때 누가 성냥불 탁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조심 관리해야 되는 건데 네. 세계가 영문도 모르고 전쟁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었어요. 그게 2차 대전인데 1차 대전도 그랬어. 1차 대전도. 1차 대전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지금 그거죠. 사라예보가 1차 1차 대전. 2차 대전은 세계대전.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렇죠. 체코를 합병하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몰랐어. 네.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국지전으로 알았던 국지전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대전에서 4천만 명, 2차 대전에서 6천만 명, 1억 명이 죽었고 사망했던. 그 외에 더 많은 부상자와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즘 미국도 국제 정세를 통제 못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주변 정세와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자, 이게 3차 대전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지금 그 얘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병 문제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돼 있다. 미국도 좀 확인을 좀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파병이 지금 돼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긴 갔어요. 왜 갑니까? 북한이 여기를? 그런데 이제 정확한 임무와 성격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네. 후방 지원이냐, 네.
아니면 주공 전력으로서 전선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거냐. 전투 부대가 간 거냐, 아니면 뒤에 군수 지원이나 뭐 뭐 고문- 시설, 공병, 이런 걸간 거냐. 아니면 무기 지원 이거냐. 그다음에 지역이 어디냐. 예.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 쪽이냐. 네. 아니면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를 격퇴하는 저기 크루쿠스 지역이냐. 요 부분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임무 평가 어떤 성격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기 지원을 먼저 끝내고 미사일로 안 된다는 때려버리자 거죠? 이렇게 몇 단계를 앞서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성급하고 심각하다. 위험해 보이는 것이죠. 그게 3차 대전으로 가는 논리요. 그 하나만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군인 출신들 한기호은 군인 출신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대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지 그렇게 미국의 보는- 전쟁이 아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지원 못한다. 예. 유럽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전쟁이 지속성이 있을까요? 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요? 우리가 뭐 무기를 살상 무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도 내가 욕먹을진 말씀 모르겠지만요.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 명도 뭐 보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요. 네. 이거 연락장교 정도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북한군이 왔대? 어떤 무기를 쓴대?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봐.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 때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네.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군 뭐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아,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는 안 되는 눈에 거고. 띄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가 네. 이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연락관 정도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연락관 정도. 예, 그런데 이게 네. 파병의 형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전쟁이 아주 격화됐을 때 얘기고 그나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 요원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발표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정보 요원을 활용하면 돼. 네. 왜 구태여 군을 보내냐고? 그건 최악의 상황에는 연락관 정도 보내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아직 전선에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정보 활동이 우선이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은 되는 거지. 이 안보에 관한 문제만큼은 일단 진영 논리에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것보다도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자. 네. 전 그 정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 인증을 직접 보내주시면 라흐마니노프 공연 티켓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캡처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드리면요. 박영식, 이상민 두 사람의 영식당 또 그리고 최민희 의원 대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뭐 이야기긴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현재 3천여 명 파병인가요? 했다라고 하고, 푸틴도 뭐 그게 부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일단 평론가님 말씀부터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병 부분. 이게 지금 그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정부가 강하게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나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한군이 들어간 건 우리가 봤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선을 긋고 있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실제로 북한군이 파병돼서 전선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보다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도 이거를 굉장히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 내부의 수많은 문제를 덮기 위한 걸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팩트가 체크가 네. 돼야 돼요. 정말 병력이 이동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 병력들이 전투부대인지 특수부대인지 보급부대인지 뭔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좀 보도 내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푸틴은 이렇게 얘기하면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항상 답답한 게 언론에서 푸틴의 말을 항상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푸틴. 그리고 네. 또 오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러시아 말로 들어보면 네. 푸틴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푸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됐다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푸틴이 사진이야 뭐 좋은 거지. 사진은 내가 부인할 수 없지라는 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치 푸틴이 인정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뉘앙스상. 뉘앙스상 그거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푸틴 여태까지는 푸틴이 한 말 또 그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 한 뭐 자하로파의 대변인 말 네.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예. 미국이랑 또 나토가 하는 게 거의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은 용도가 불투명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기까지는 아마 솔직한 보도일 것 같고 진실인 것 같고 그 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원래 처음에는 그 파병 관련해서 러시아 그 자체가 허위 가장 보도하다가 약간 달라졌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재밌게 뭐 조롱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네. 비슷한 건가요? 저도 사실은 그 교수님 얘기에 네. 정말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북한군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석을 여기서 정치 쟁점화 하니까 그럼 네.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가 지금 지원이 끊긴 상황이고 온통 관심이 이스라엘 쪽으로 쏠려 있는 중동 전쟁으로 상황에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요 지금 북한군까지 들어오면 우리 난리 나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나토와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가 어디 계속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똑같아요. 나오고 네, 만약 있거든요. 사실이라면. 네, 근데 왜 우리 언론은 국정원이 뭐 어땠다 저땠다. 근데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북러 조약 맺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가서 훈련한단 말이죠. 네.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칩니까?
난리 안 아니죠. 치잖아요. 아니죠. 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군이. 같은 동맹인데 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 설사 러시아를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일입니까? 군사 동맹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지금 점령해서 들어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주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쿠르스크 주 역시도 러시아 영토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본인들이 들어갔는데 점령한 왜요? 거잖아요. 네. 그게 왜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하. 예. 그 질문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을 봤을 때는 쿠르쿠스크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쿠르쿠스크에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목해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거 쿠르스크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장이긴 합니다. 언론에서 나온 얘기긴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은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가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북을 치고 나를 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 미국은 더 거의 뭐 2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에 그거에 대응하는 게 시기가 아니고 나토도 마찬가지지만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과 달리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선에서 러시아가 약간 조금 우세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건 맞는데 네. 내부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해지고 있어요. 나날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북한을 들여온 그 군을 데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계속 러시아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군이 실제로 와서 드론 공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기술을 배우고 있다. 아니면 어디가 배치가 돼서 러시아 군대가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부진다운 형식으로 그냥 전 세계에 겁주는 그런 목적도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또 이런 보도도 있긴 해요. 우크라이나 언론이긴 한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오물풍선 사용 방법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 지금 대통령실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기 지원 관련해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무기 지원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지금 했어요. 폴란드 지금 와 있죠.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정말 내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북러 사이 군사 동맹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갑자기 부하내동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줄 수 있어, 공격 무기까지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 나토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위협 상황이 지금 커지면은 미국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경 안 쓰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든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든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릭스 회의에 가가지고 자 양쪽 어디든 더 이상의 군사력이 투입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북한을 투입시키는 것도 대놓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명분으로요. 네. 이거는 진짜 내부 정치용밖에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혈맹 정도의 관계도 아니거니와 그럼 우리가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가 없느냐. 그 러시아랑 더 관계가 가깝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가까웠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 내부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꾸 외부로 돌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데 뭐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처음에 후보 시절부터 지금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뭐 선제 타격이니 네. 뭐니, 그러니까 굉장히 반북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뭘 하든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간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딘가에 자기 군사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더 군사를 보내겠다! 그런 말을 라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라는 진짜로.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지, 혹은 이제 대한민국 내부적인 정치적인 메시지일 뿐이지, 네. 뭔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와주겠다거나 아니면 러시아랑 그러니까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요 북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 전략 미사일 기지가 전략무기에 집결한 곳인데 공개를 했습니다. 대선 2주 앞둔 이 상황에 의도를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 무력감을 존재감을 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보이는 과정에서 사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이야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요, 우리가 뭐 그렇게 러시아에 막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도 요 정도는 됩니다라는 것과 함께 저는 사실은 존재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의 존재감은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매우 왜냐하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국제 과시용으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미국 대선을 굉장히 도와주는 모양새죠. 트럼프를 도와준 모양새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해리스가 들어오면은 그 독재자들 상대를 못 한다니까요. 나 정도 돼야지 그 독재자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독재자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있고 전략무기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씨 북한이 그렇게 막 말로 무시해가지고 야 북한 신경 쓰지 마 하도 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저 정도 급을 상대하려면 뭔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진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그거 좀 못 박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 한국 정부를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미국만 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세계 강대국들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급이야. 남한 정부 따위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딱 열흘. 네. 아 이거 사실은 그거하고도 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고 북한 상황, 뭐 러시아, 중동 뭐 다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먼저 예측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지금 거의 박빙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뭐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네, 저희 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 의견이 바뀐 적 없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게 저는 그래도 유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큰 의미가 없긴 예. 한데 지금은 이렇게 초접전 상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지할 사람들은 다 자기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다 했고. 지금은 누가 잘 투표소에서 가는지가 문제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그냥 분위기상 보니까 원래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를 잘 모이게 해둬요. 네, 잘 설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봐서는 트럼프가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해리스인데 이 시장을 바라보면 트럼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여론조사가 수백 개씩 쏟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그래도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것만 일방적으로 나왔고 네. 경합주에서는 초박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있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샤이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6, 7%를 앞서야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초박빙이다라는 얘기는 해리스가 졌다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CNN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나와라 해리스 나와라 했는데 결국 트럼프는 안 나갔어요. 자 해리스가 딱 나갔는데 거기서 직접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다이렉트로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이 바이든과 차별화가 뭐가 되느냐? 다른 게 뭐가 있냐? 아니 저는 바이든보다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그거 지난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해리스가 구체적으로 바이든과 차별화시키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건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권자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바이든과 다른 게 뭐야? 우리를 제발 좀 설득해줘라고 하는데 해리스가 거기서 우리가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해리스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이게 대선 쪽집게 불리는 이 네이트 실버 이 통계학자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거의 맞추는 사람인데 50대 50이지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해리스 얘기를 하다가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계속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말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네. 2020년, 2016년 네. 미국 대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그때도 힐러리가 이겼어요. 다소로 전체로 따지면, 따졌을 전체로 때는? 따졌을 네. 때. 근데 미국은 다소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경합주에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이제 많이 달리는 건데 네.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합주 뭐 펜실베이니아라든가 이런 주들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를 우세적으로 지지하는 주이다 보니까 해리스가 거기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 경합주 얘기거든요. 결국 썬벨트, 러스벨트 한 7개, 8개 그 경합주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뭐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고 텍사스는 뭐 공화당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여기서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해리스가 경합주를 잘 공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원래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에 러스벨트, 썬벨트가 이렇게 나뉘어져 네. 있는데 그쪽이 전통적으로 공업지대였던 곳들이 네. 많잖아요. 로스벨트는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썬벨트 쪽도 사람들이 막 부유한 사람들이 네. 많은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네. 팍팍해지면서 우경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뭐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얼마를 더 줄게. 그러니까요.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차라리 쉽게 그냥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혹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해리스는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 화법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놓는 것마저도 본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뒤집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 그 반대로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라고 얘기를 하면 너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 러스벨트, 썬벨트 사람들은 구체적인 뭐를 주는 거에 대해서 더 좀 호감을 그게 느끼지 와닿잖아요. 추상적인 어떤 가치라는 거는 조금 뒤에 있다. 이렇게 그게 지금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로 볼 수 있는 그 사전투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전투표가 엄청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전투표?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전 투표가
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뭐 민주다. 게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욱더 그렇지도 예, 않은 그런 예.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도 지금 엄청 많이 이제 몰려서 사전 네. 투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사전 투표가 큰 판세를 크게 바꿀 거라는 예상은 저는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예. 약간 좀 평론가님이 하는 말씀에 보태자면 해리스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해리스가 지금 자기 캠페인을 유세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못하고 있다. 바이든과 차별화점을 두지 않고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딱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가 되게 명확해요. 바이든랑 다를 게 없다. 넌 똑같은 똑같다. 사람이다. 나는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해리스가 항상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되게 주상적인 얘기 하기만 하고 있고 뭐 낙태에 대한 얘기 주상적인 얘기 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항상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 네. 법률가다운 얘기 이렇게 하겠고 이게 더 좋게 될 거야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트럼프가 굉장히 자세하고 이 지역에는 내가 월급을 어떻게 하겠다,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또 푸틴을 어떻게 하겠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찝고 뭐 물론 그 얘기도 상당히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공약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근데 그게 있죠. 먹힌다는 게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미국 대선은 세계 판도를 바꾼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거로 봐야 되는데 각 후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떤 북중러 중동 뭐 한번 우리나라 비롯해서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짚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거예요? 않겠죠? 거의 똑같은, 같겠죠? 예, 네. 똑같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딱 그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아. 이제는 앞으로 여기까지 불확실한 특히 그냥 하나만 더 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세계 뭐 북중러까지 생각하지 말고 중동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눈에 띄는 거 방위비 분담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 하나 보이고요. 특히 우리 외교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하고만 이렇게 보고 일본하고 보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과연 이 기조가 맞을지 그거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자, 해리스가 들어오면 네. 다 똑같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로 또 나눠봐야 돼요. 네. 우리가 계속 윤석열 정권일 때와 아닐 때. 일단 윤석열 정권이니까요. 아이고 이상한 얘기도. 예, 아니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바뀔 수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임기도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자, 일단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숨 쉬시네요.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네 예. 정말 더 최악이요. 더 최악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눈치 따윈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면서 뒤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대놓고 얘기를 하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의 그 대놓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를 하거나 또는 물밑에서 어떤 협상을 시도할 것이냐. 안 한다. 못한다. 못한다. 능력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최악인 경우가 윤석열 트럼프 트럼프. 조합이 최악이다. 최악.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얘기는 한국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실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막연하 기도 해리스가 되라 해리스가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상황상. 프랑스도 그렇고 네. 전 세계 뭐 일본의 일찌감치 네. 트럼프가 복귀할 것에 전 세계가 해야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해야 되죠. 당연히 대비하고 해야죠. 있거든요. 대비하고 예. 있어요. 나토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다들 손발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가려고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도 그것만 봐도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저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대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최절정기에 다다르니까요. 또 다음 주도 아마 미대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세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 참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